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이혼한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둘 사이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외도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글로 당사자분께서 삭제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아이디를 잘못 저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찾지 못하는 사연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한동안 사이트 회원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고 수정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글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이혼한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부부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저희를 비난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회원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던 것은 아닙니다. 17년 전 전처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제 인생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회사를 다니던 전처와 결혼하여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28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인생을 살아오던 저에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결혼 초기 5년 동안 전처는 회사를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했으며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들 상현이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은 더욱 단단해진 듯했습니다. 전처는 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영어 교육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내자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아내의 열정에 끌려 결국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약 10년 전 전처의 불륜이 발각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전처는 결혼 후 회사를 퇴사하여 전업주부가 된 지 5년 정도 된 상태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생기고 저에게 말도 없이 새 옷을 사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등 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제가 그때 승진을 앞둔 상태라 도무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는 아들의 순진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셋이서 오리보트 탔어. 완전 신나고 재미있었어. 순간 이상하게 느껴져 무슨 선생님? 이라고 물었더니 케빈 선생님하고 다녀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간 것인가 생각했지만 아들은 분명히 셋이서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무슨 소리야? 소풍으로 다 같이 간 거고 다른 집은 전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오는데 나만 혼자 소풍 따라가니까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 알림장에는 그 어디에도 소풍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그 케빈이라는 백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블랙박스에는 둘이 차 안에서 칵스를 하는 소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케빈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 아내는 울며불며 한 번의 실수였다 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 소송 계속하면 소문나서 유치원도 못 다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나 애한테도 상처 입을 수 있어. 소송하면 6개월은 소송 싸움해야 하고 당신이 증거를 계속 보게 되면 더 사이가 나빠지지 않겠어? 참 바보 같았지만 그때 전처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너무 걱정되었고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빈이 아들을 가르치는 반이 아닌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상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후 한동안 아내는 정말 저에게 매일 사죄하며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2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슬슬 외출이 잦아지고 제가 모르는 동선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블랙박스를 꺼놓은 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이전처럼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핸드폰도 겉으로는 비밀번호를 풀어놓았지만 누가 봐도 내용을 지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큰돈을 들여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미 상간남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탐정은 일주일 만에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둘이서 의왕호 수공원을 간 뒤 인덕원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고 창피한 마음이지만 백인이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에 좌절감도 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처와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아내는 여보, 같이 잘 살기로 했잖아. 왜 또 의심을 하는 거야? 자꾸 이러면 우리 회복 못해. 라며 울면서 은근슬쩍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헤어질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잠깐 자러 들어간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잠만 잔 거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조건 상간 소송할 거고 이혼도 할 거니까 당신도 알아서 준비해.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전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 다른 엄마들에게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가며 자신의 불륜이 제 의처증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 케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학원장에게는 자신은 아무런 불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도리어 아빠의 관심을 못 받는 아이와 엄마에게 신경 써준 게 잘못이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결국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은 위자료 1200만 원, 한 가정을 박살낸 보상으로 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전처의 불륜 사실을 7살짜리 아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신 나간 전처가 소송 도중 주차장에서 케빈을 만나 대화하다 껴안는 장면을 차 안에서 아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아들은 울면서 엄마가 케빈 선생님하고 안고 서로 울고 있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전처를 용서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빈은 영어학원에서 해고되었고 아들도 영어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오히려 제 소송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의 문제로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된 건데 왜 엉뚱한 사람 인생에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것이 실제로 전처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아내가 그 백인 상간남의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상간 소송까지 했는데 또 그 놈을 만난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처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우리 부부 관계는 당신이 소송을 하면서 파탄나 있었어. 왜 또 소송을 하는 거야? 괜히 변호사한테 돈 주지 말고 그냥 우리 각자 살자니까? 전처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상간 소송도 승소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도 확정되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불륜 사실이 동네에 전부 소문이 나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도 거의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바람이 났어도 자신의 아이까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여자가 바람이 나면 아이도 버리고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전처를 보기 싫었기에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여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케빈이라는 놈은 위자료를 낼 돈도 없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낼 생각도 없었던 건지 학원을 그만두고
한동안 연락을 피하며 도망을 다니더니 결국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이렇게 상간남이 도망을 가버리니 혹시나 아이를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전처는 정말 남이 된 것처럼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처가 케빈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숨도 못 쉬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서 애들 올바르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바보 같은 딸년이 이렇게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네. 미안하네. 정말로 내가 미안해. 눈물로 사죄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눈물이 많이 났고 그런 선택을 한 전처가 정말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28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인생을 살아왔기에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처제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형부, 아무리 힘들어도 상연이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처제는 그때 당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집을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아들과도 놀아주다 갔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는 게 불편해서 그만 오라고 수십 번 말을 했었지만 처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부, 이혼을 했어도 상연이는 제 가족인거려. 그리고 형부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제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그런 처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많이 추스르게 되었고 이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 다른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 수시로 무너졌었는데 옆에서 도와준 것도 처제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제는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끔 장모님과 함께 처제에게 왜 남자를 안 만나냐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처제는 그냥 웃으면서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괜찮은 남자도 없고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들을 봐주는 처제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했기에 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끝이 없더군요. 이혼하고 4년 차쯤에 장모님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일찍 장인어른과 사별을 하셨어도 끝까지 자기 딸들을 책임지려 하던 장모님을 보내드리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초창기라 사람들을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럽게 우는 처제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전처는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다며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장모님을 보내드리고 처제는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가를 내고 직장도 쉬게 되었고 저희 집도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힘을 주었던 처제였기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처제를 찾아갔습니다. 처제는 불도 다 끄고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음식을 해주며 이런저런 말을 걸었는데도 대답도 거의 하지 않고 울고 있는 처제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처제 집으로 가서 같이 저녁을 먹던 도중 우연치 않게 처제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제가 자살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합쳐지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울면서 언니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전 이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라며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처제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싫다는 처제를 억지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역시나 자살 고위험 판정이 나와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처제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에도 너무 걱정이 되어 결국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처제가 저희 집으로
오고 4개월 정도 지날 무렵 저희 집은 간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에 둘만 살던 때와 다르게 셋이 산이 사람 온기가 돌았고 분리불안처럼 매일 저를 찾던 아들도 이모가 우리 집 사니까 너무 좋아. 라며 행복해했습니다. 처제도 우울증이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되어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녁도 함께 먹게 되었고 주말이면 셋이서 여행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코로나가 심해 캠핑을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날 캠핑장에서 아들은 일찍 자고 처제와 둘이서 모닥불에 앉아 불멍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형부, 언니가 아직도 밉죠? 저도 언니가 너무 미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미웠어. 그냥 이혼만 했으면 좀 나았겠는데 그렇게 상간남하고 살겠다고 미국까지 가버리니까 너무 미웠었지. 근데 요즘은 괜찮아.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사는 게 행복해서인가?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쳐다보는 처제의 눈빛이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캠핑이 끝나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처제를 다른 존재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널었었는데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어쩌다가 옷 갈아입는 것을 봐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말 그대로 폐륜을 저지를 것 같아 같이 산 지 8개월 만에 처제에게 이제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제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놀랐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짐을 들고 집을 나가는 처제를 보며 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모 멀리 가는 거 아니고 이모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처제가 집으로 돌아간 지 1달 정도 되었을 때 금요일 한밤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가 길가에서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경찰서 보호실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더군요. 이렇게 둘 수는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재웠습니다. 침대에 눕히는데 갑자기 처제가 저를 안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형부, 이제 저는 혼자예요. 제발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남자인지라 순간 흔들렸는데 그냥 술 취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하고 일단 재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난리를 치고 잠에 들었는데 아들이 배고프다는 소리에 일어나니 점심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처제 해장이나 시키려고 했더니 이미 자기 집으로 갔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들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처제는 또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 꼴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처럼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순간 또 처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 걱정이 되더군요. 아들도 자꾸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결국 누워있는 처제를 강제로 일으켜 강릉에 있는 한 펜션으로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침울하게 아무 말도 안 하던 처제도 아들하고 바다에서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 기분이 나아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고 아들과 같이 자고 있는 처제를 보고 혼자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코로나라 그런지 10월 초인데도 사람도 별로 없이 한산한 해변가에 홀로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소주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한 30분 있었나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처제가 있더군요. 처제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봤습니다. 한 30분쯤 있었을까요? 처제가 형부, 나 형부하고 상현이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술김에 나도 남자고 처제는 가족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야. 솔직히 요즘 여자로 신경 쓰여. 우리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려면 잠시라도 거리를 둬야 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를 댈 걸. 이제 처제마저 떠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제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하더군요. 솔직히 안 될 거 뭐 있어요? 언니는 바람나서 남자 따라 미국 간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솔직히 상현이도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앞으로도 그냥
형부랑 상현이랑 같이 살 거예요. 술김에 그럼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연인, 아니,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동거 초반에는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 만나 뵐 면목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제 돈을 들여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도 시켜봤는데 모두 싫다고 그냥 셋이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이러한 처제의 태도와 함께 솔직히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셋이 모여 함께 먹는 저녁은 지금도 행복 그 자체였고, 주말마다 셋이서 캠핑을 다니는 것도 제 인생에서 손꼽히는 행복이었죠. 어느새 형부가 아닌 오빠로 저를 불러주고, 저도 더 이상 처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 행복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전처가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학원이 끝나 집으로 데려오는 도중 그러더군요. 아빠, 사실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길래 싫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연락이 와요. 아빠하고 이모 신경 쓸까 봐 말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꾸 이모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거 왜 궁금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끊었는데 어제 카톡 온 게 이번 주에 저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창간남하고 미국으로 떠나 아들한테는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여자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행복한 순간에 또 나타난 건지, 아들이 보기 싫다고 했으니 제발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퇴근하는 도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처였습니다. 전처는 대뜸 나야,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당신 혹시 지영이랑 같이 살아?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랑 살든 무슨 상관인데. 바쁘니까 끊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문자만 거의 100통 가까이를 했더군요. 내용은 왜 대답을 안 하냐, 진짜 내 동생이랑 사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들은 학원에 가 있고 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방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역시나 전처가 연락을 했구나 싶어 말을 꺼내려는데 지영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순간 벙쪄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그러더군요. 나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죄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행복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놀라서 집으로 들어가니 전처가 지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서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치니 전처는 내가 진짜 미쳤구나. 감히 내 동생하고 붙어 먹어? 라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이와 이런 관계가 된 게 창피해서 참았는데 점점 저를 비난하는 강도가 심해지더니 전처는 너, 내가 내 직장하고 친구들한테 다 알릴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소리에 순간 욱해서 맘대로 해. 너 상간남 따라 미국 가고 상현이 혼자 남았을 때 옆에서 돌봐준 사람 지영이었어.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주 자리 지켜준 사람은 나고 넌 10년이 넘게 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러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내 사랑하는 케빈한테 꺼지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처는 분에 못 이기는 듯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전처가 왜 우리 가정에 신경을 쓰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전처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처는 벌써 6년째 미국이 아닌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케빈하고는 미국에 가서 같이 산 지 2년이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 케빈을 붙잡으려고 2년을 넘게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에 케빈에게 버림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참을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방황했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제주도에서 살게 된 지가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듣는데 정말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면목이 없어도 자기 자식에게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게,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10년 만에 연락한 것도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연락을 했다는 것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3일 전에는 지영이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처에게 말했는지 또 저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 중절 수술을 하라는 등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눈이 돌아서 할 테면 해봐라. 나도 너희들 더러운 관계 현수막 걸 거야. 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폭행을 해서라도 전처를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자니 뱃속에 있는 아이에 문제가 생길까 무섭고, 이사를 가자니 한창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 아들한테도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 지영이는 임신 초기라 몸도 안 좋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자꾸 눈물을 흘리고 밤에 잘 때도 악몽을 꾸며 깨기도 합니다. 아들도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에 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의 업보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처가 저를 배신했다고 해도 제가 처제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혼인신고도 하고 싶어 어제는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제가 전처와 이혼했고 지영이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제와의 재혼은 혼인 취소 사유라 누군가가 혼인을 취소하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은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전처가 저희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현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이모가 새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지영이를 엄마라고 부르며 아기가 태어나면 형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영이가 엄마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처가 또 나타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지영이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들의 학교와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걱정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지만 혹시나 제 욕심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인지, 전처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제가 하는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떳떳한 것은 아니기에 수시로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회원님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각색을 하였지만 워낙에 드라마보다 가짜 같은 이야기라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게 정말 진짜 사연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 한동안 이분이 쓴 글과 댓글을 읽으며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글을 쓰시는 걸 보며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기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